제1화 은빛 감시자가 시작되는 곳은 슈루 아카데미의 여학생 기숙사로, 그곳에서 매우 시원하게 차려입은 소녀들이 모여서 그들의 학교가 고대의 묘지 위에 세워졌다는 신비로운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방 안은 저승 파티 같은 분위기로 웃음소리와 괴담이 오가며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든다. 한 소녀가 학교 캠퍼스에 아직도 떠도는 유령들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52세 남자가 옆 묘지에서 유령을 보았다고 해서 소녀들은 겁에 질려 서로 모여앉는다.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며 불가사의한 실종 사건들과 괴물들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추가된다. 소녀들은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웃지만 복도를 통해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감정이 급변한다. 그때 방에 들어온 것은 핑크머리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소녀 제이리쿠이다. 그녀의 출현은 즉시 방의 분위기를 바꾼다. 그녀는 모두에게 매우 사랑받고 있다. 제이는 모든 이들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라고 요청한다. 잠시 후 방은 고요해진다. 모든 소녀들이 재빠르게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다. 밤이 깊어지고 학교 캠퍼스는 십시가 되자 어둠에 휩싸인다. 오늘 기숙사 생활은 변함이 없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달빛이 부드럽게 벽에 흐릿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과거와 현재의 이미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얽히고 있다. 아무도 이 평화로운 날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평범한 하루가 지나간다. 그녀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화면은 우리의 주인공인 수직 리쿠로 전환된다. 강력한 힘을 지닌 빛이 비추고 고대의 웅장한 무덤의 이미지가 나타나며 수많은 붉은 눈의 괴물들이 땅에서 솟아오른다. 이 모든 괴물들은 눈앞의 유물, 숨겨진 보물로 향하고 있다. 스테이지 제로, 수지는 던전 센츄리 게임에서 고대 유적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밖은 오늘 다시 힘이 필요할 것 같다. 수지는 민첩하게 움직인다. 각 타격은 강력하고 마치 수천 번 연습한 듯 정확하다. 그는 몸을 돌려 공격을 피하며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손을 휘두른다. 모든 타격이 효과적이며 적들은 빨간 스카프를 휘날리며 쓰러진다. 두 손에는 불꽃이 있어 모든 전선에서 적들을 쓸어낸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 좀비들은 머리를 날려버린다. 이 전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현재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수진과 듀이가 처음 만났을 때를 살펴보자. 그때 수진은 가난한 학생이었고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이 수영장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불량 학생들이 갑자기 나타나 그가 알고 있는 관심 있는 소녀의 위치를 몰라 괴롭히기 시작했다. 한 남자가 너가 소중히 여기는 고양이 완초이를 붙잡아 근처 수영장에 던졌다. 수영장 물 위에서 허우적거리는 고양이를 보며 수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수영을 할 줄 모르지만 그는 그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내리기로 결심했다. 이 상황은 그를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불량 학생 그룹에게 비웃음을 샀다. 수진이 깨어났을 때 하늘은 저녁으로 물들어 있었다. 완초이와 그는 모두 무사했다. 그의 곁에 있는 교활한 친구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치아로 짧게 설명했다. 너를 구해준 건 리쿠, 우리의 여주인공이야. 이 친구는 듀이가 뛰어난 학생일 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아름답고 학교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며 부유하다고도 했다. 듀이는 많은 재능을 가진 주목받는 인물이다. 그의 친구는 수진에게 리쿠에 대해 너무 꿈꾸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네가 단순히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친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그녀를 존경해. 하지만 이때 수진은 수영장 아래에서의 감정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듀이가 인공호흡을 해주었던 것 같다. 이야기가 현재로 돌아오고 수진은 게임에서 계속 싸우며 가혹한 도전과 위험한 적들과 맞서고 있다. 이때 폭풍이 일어났다. 거대한 생물이 나타났다. 그 생물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고 거의 나타날 뻔했다. 눈앞에 그러한 생물이 많이 있었고 다행히 고양이 완초이가 주변의 거대한 생물들에 대해 적절히 경고해 주었다. 아이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수지는 지지 않을 것이며 세계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각 공격은 인내와 용기를 동반하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1년 전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한 커플이 학교 묘지구역에서 다정하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이곳은 학생들이 자주 떠드는 귀신 이야기로 유명하다. 주인은 모두 무덤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왜 이 커플이 이렇게 이상한 취향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커플은 주변의 섬뜩한 요소에 신경 쓰지 않고 흐릿한 달빛 아래에서 로맨틱한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정점에 이르렀을 때 수진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수진이 손을 휘두르자 공기가 즉시 소름 끼치게 변했다. 커플은 비명을 지르며 혼란 속에 도망쳤고 가는 길에 남긴 쓰레기로 수진은 짜증났다. 수진은 이제 이곳의 경비원 역할을 맡게 된 것 같은데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밤 공기는 시원하고 무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위치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자. 장난이 끝난 후 수진은 작은 구역으로 돌아가 컴퓨터를 켜고 던전 센츄리를 시작했다. 이곳은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곳으로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는 곳이다. 현실에서는 별로지만 게임 속에서는 우리 집이 진짜 프로다. 카드를 충전하지 않아도 너는 출신지를 알고 물건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어. 게임에 들어서자마자 기세 좋게 던져지며 흥분한 순간에 수지는 한 소녀의 비명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영웅처럼 날아가서 미인을 구하기로 했다. 그 소녀는 사나운 괴물에게 쫓기고 있었다. 주저하지 않고 수지는 신처럼 나타나서 괴물을 처치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더 멋질 수는 없었고 이 장면은 동화 속 공주 구하기와 같았다. 괴물은 먼지로 사라졌고 그 작은 캐릭터는 놀라움과 존경으로 남겨졌다. 소녀는 여전히 수진을 바라보며 고마운 눈빛을 보내고 자신을 다이라고 소개했다. 우리의 주인공이 소녀와 대화를 나누고 수지는 기뻐했다. 하지만 그가 다이에게 인상을 남기기 위해 자신을 소개할 준비를 하자 그는 매우 어이없이 죽어버렸다. 장난해? 수지는 아쉬운 목소리로 외쳤다. 포기하지 않고 수지는 여자 기숙사 근처 기둥에 올라가서 인터넷을 고치기로 했다. 케이블과 모뎀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는 다이가 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두 눈이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한 베개가 수진의 얼굴로 날아왔다. 그 타격에 수지는 하늘로 날아올라 7749번 구르며 떨어졌다. 다이와 그녀의 친구는 수진을 엿보고 있는 변태로 오해했다. 다음 날이 시작되었고 수지는 돈을 벌기 위해 유리창을 닫기 시작했다. 어젯밤의 일에 불평하고 있을 때 그는 다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던전 센츄리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비록 게임 실력이 닭보다 못했지만 수진의 컴퓨터 화면을 보며 그는 그녀가 어제 자신이 구했던 소녀라는 것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그녀의 가족이 이 게임 회사를 창립했으며 그녀 자신도 이 게임을 정말 좋아했다. 엿듣고 있던 중 친구 잔수가 나타났다. 그는 수진에게 좋아한다고 해도 다이는 아이돌이야. 남자들이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라고 상기시켰다. 너무 높아서 너는 별을 사랑하는 것 같아. 가장 높은 꽃보다도 더 높아. 너는 불타오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수진이 대답할 틈도 없이 친구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밤이 되자 두 사람 사이의 힘의 차이를 생각하니 수진은 약간 허탈해졌다. 하지만 곧 슬퍼할 틈도 없이 화면에 주인공의 친구 요청이 뜨자 그는 물이 샌 듯이 입에서 물이 쏟아졌다. 결국 수진은 수락했고 그들은 함께 가상 세계에서 전투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점점 친해지며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 모험의 임무는 그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다이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용감하기도 했다. 수지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다. 어느 날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라이가 수진에게 현실에서 만나자고 갑자기 제안했다. 이 제안은 너를 당황하게 해. 수지는 자신이 특별한 게 없다고 느껴서 두아를 실제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 너는 단지 가난한 학생일 뿐 매일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 수진과 라이가 서로 다른 두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지. 내가 어떻게 그녀를 실제로 만날 수 있겠어? 수진은 고민하며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이 든다. 수진이 망설이고 있을 때 게임 화면에 갑작스러운 공지가 나타났다. 던전 센츄리가 곧 서비스 종료된다고. 이 공지는 그를 놀라게 할 만큼 충격적이어서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 다음날 학교에 가면서 그는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걸어갔다. 다리는 축처럼 부드러웠다. 던전 센츄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그가 제이와 만나는 곳이자 이야기하고 플러트하는 장소였어. 게임이 서비스 중단됐다니 젠장, 크레스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어진 거야. 그는 자신이 방향을 잃은 가엾은 새끼 돼지처럼 느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수지는 제이와 스킬을 스팸하고 퀘스트를 하던 때를 계속 생각하며 두 사람이 서로 놀리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기억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생각할 때마다 그의 가슴이 누군가에게 찔린 것처럼 아프게 했다. 다이의 모습, 달콤한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이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고개를 흔들었지만 더 애쓰면 할수록 다이가 선명하게 나타나서 마치 그 앞에 서서 비웃는 듯했다. 부유한 집안의 고급스러운 방에서 아버지는 만약 불안한 일이 생기면 그 아내 안내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했다. 듣고 있던 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 왜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이 무너진다고 말하는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그녀는 불안해하며 괴로워했다. 딸이 긴장한 모습을 보자 아버지는 급히 안심시키며 그저 사전 예방일 뿐이라고 말했다. 던전 센츄리는 이제 시험적인 역할을 끝내고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 예정이며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게 만들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을 마친 후 그는 의자를 넘기며 큰 소리로 웃고 딸에게 사위를 찾으라고 장난쳤고 다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워하고 싶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져 듣기만 해도 귀찮을 정도였다. 그 사이 수지는 물가에 멍하니 서서 좀비처럼 혼이 나가 게임이 서비스 종료된 것을 기억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 물의 표면에는 그녀의 모습만 반사되고 함께 게임을 하면서 쏘다니던 기억과 서로 이야기하던 순간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수진의 절친한 친구인 란수가 나타났고 그는 수진에게 왜 그렇게 우울해하냐고 하며 실제로 밖에 나가서 대시하라고 말했다. 수진은 어떻게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와 어울릴 자격이 없다고 느꼈고 그냥 일방적인 마음으로 지내기로 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수지는 시들어버린 바나나처럼 축 처져서 느릿느릿 걸어갔다. 란수는 이 녀석이 불타더라도 결국 불사조처럼 일어설 것이라고 믿고 있다. 수지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뇌는 계속 그 장면을 재생하며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여성 기숙사에서 밤이 깊어가자 룸메이트가 그녀가 밤늦게까지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있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밤새 게임을 하면 피부가 나빠질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한편 리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다시 던전 센츄리에 로그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캐릭터는 바에 혼자 앉아 수진이 온라인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플레이어들은 왜 갑자기 게임 출시가 중단되었는지 불평하고 있었다. 여기에 쏟아부은 돈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가상세계에 어떤 마법의 장난감, 황혼의 꽃띠라는 것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뭘 원하는지 소원할 수 있다고 한다. 그걸 사용해서 게임이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꿈같은 이야기다. 허황된 생각을 하면서도 리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수진이 언제 나타날까만 생각하고 있었다. 알바 시간이 끝나고 수진은 자전거를 타고 마치 귀신에 쫓기는 듯 학교의 묘지로 달려가 네트워크 케이블을 꽂았다. 그는 게임에 뛰어들었고 이제 리와 작별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 남은 며칠을 마저 하기로 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늘은 조금 늦게 온라인했지만 괜찮아. 나타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서버가 닫히기 일주일 남았고 그녀는 수진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즐기고 싶어 했다. 리가 눈앞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아마 이것은 그녀가 한참 전에 했던 수많은 게임 중 하나일 뿐이고 수진은 그녀의 수많은 가상친구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여전히 그녀의 곁에 있고 그게 그에게는 잠시라도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이 순간들을 머릿속에 새기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두 개의 작은 캐릭터가 큰 나무숲 아래에서 불을 지피고 듀이가 그 특별한 아이템인 황혼의 꽃을 갖고 싶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작은 병을 수진 앞에 내밀며 계속 부드럽게 말했다. 이 꽃은 먼 들판에서 자생하며 게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찾아야 해. 그리하여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꽃을 찾기로 약속했다. 리는 너무 기쁘게 수진을 안아버려서 물이 나무숲에서 쏟아져 내리며 축축하지만 즐거움이 가득했다. 웃음소리가 평화로운 공간에 퍼져나갔다. 현실 세계에서 던전 센츄리 게임 회사는 깜빡이는 조명 아래에서 카메라가 사방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새로운 게임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새로운 게임이 전세계 온라인 게임의 정점을 찍었다고 찬양받고 있으며 이름은 GJ 부스터이다. 그 안에서 플레이어는 탐정이 되어 미친 듯이 각 스테이지를 통해 보물을 사냥하게 됩니다. 광고 영상에서는
고대의 무덤에서 괴물들과 맞서 싸우는 긴장감 넘치는 액션이 펼쳐지며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흥미를 더하기 위해 배급사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한 카드 충전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많이 충전할수록 더 강해지고 각 플레이어는 C-보이라는 독특한 장비를 받게 됩니다. 무대 뒤에서 리쿠와 유키는 조용히 군중을 지켜보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던전 센츄리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수지는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고 오늘 그녀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정 게임 안에서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순간에 끝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던전 센츄리 플레이어들의 마지막 밤으로 인파가 마치 축제처럼 북적입니다. 멀리서 라이가 홀로 서서 수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 뒤에서 리쿠와 유키는 게임 개발자로서 퇴근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템의 이미지인 꽃의 멜로디를 보며 그는 아무도 찾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인류를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희망이 담긴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르바이트가 길어져서 매는 자이와의 약속에 늦었고 그는 자전거를 타고 작은 공원의 구석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너무 낡았거나 운전기술이 부족했는지 수지는 넘어져 버렸고 자전거에 있던 맥주병도 다 부서졌습니다. 오직 원한초이만 무사했습니다. 제이는 바에서 수진을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아 그녀는 그 소원을 찾으러 나서야 했습니다. 꽃의 멜로디가 가득한 숲에 서서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처음 보았습니다. 리쿠와 유키의 사무실에는 한 소녀가 몰래 들어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앞을 바라보며 유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도둑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렴한 장난이군요. 그 소녀는 태연하게 사실 유키와 같은 파트너를 제거해야 해서 슬펐습니다. 그쪽에서 제이는 여전히 꽃의 멜로디를 따고 있었지만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괴물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은 플레이어를 붙잡아 죽이고 모든 부품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두아는 화가 나서 울음을 터뜨렸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괴물이 모든 것을 파괴하다니. 두아의 분노는 폭발할 듯 했습니다. 그녀는 게임이 끝나기 전에 소중한 순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유키의 방으로 돌아가서 그 아름다운 소녀는 다시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고대 무덤을 여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리쿠와 유키는 비웃으며 물론 그 방법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 무덤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도굴꾼들에게 이 정보를 누설하겠습니까? 그는 정말 성가신 존재입니다. 말이 끝나자 그 소녀는 그의 생을 끝내는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게임에서 중요한 캐릭터가 떠났다. 라이가 그 이상한 것과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완전히 열세에 있다. 그녀의 공격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거대한 생물이 땅속에서 촉수를 뻗어올리며 그녀를 강하게 공격하고 그녀는 피하고 반격하며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수지는 작은 묘지 구석으로 뛰어가 게임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온라인에 접속했을 때 게임 속에는 괴물들이 만들어낸 불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즉시 다이의 안부를 걱정하며 그녀를 찾으러 달려갔다. 다이가 약하게 깨어나고 수진이 곁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항상 곁에 있어 주었고 여러 번 그녀를 구해 주었다. 그래서 다이는 수진에게 그 귀중한 아이템으로 감사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녀는 그 리듬꽃을 찾지 못했다. 매우 약하게 그녀는 수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말을 했다. 그의 눈물이 떨어져 다이가 손에 쥐고 있던 꽃에 닿자 꽃이 빛을 발하며 리듬꽃으로 변했다. 진짜 마법이다. 정말 내 힘이다. 두 사람은 아직 놀라워하고 있는데 괴물의 덩굴이 다이를 붙잡았다. 그것이 그녀의 몸을 관통했다. 수지는 그녀의 손을 잡지 못하고 절망 속에 서서히 떨어졌다. 밤 12시 종이 울리며 게임이 종료되었고 수지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다. 그는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현실에서 수지는 자전거를 끌고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었고 고양이 완채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들어 나무 아래 사람의 품에 뛰어들었다. 알고 보니 제이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인사하며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긴 시간 함께한 플레이어로서 그를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그 감사에 걸맞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다이를 지킬 수 없었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를 새 게임에서 만나자고 했다. 수지는 놀라면서도 희망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약속을 나누며 너무 기뻐서 수진의 자전거 핸들이 떨어져 나갔다. 그는 당황하며 소란을 피웠고 다이는 기술회사 건물 앞에서 행복하게 웃었다. 경찰 사이렌이 계속 울리며 혼란스럽고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경찰팀은 사건 현장 주변에 차단선을 세우고 리쿠 유키의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지만 범인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수지는 학교 캠퍼스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며 친구의 말인 잔수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기술회사 부회장인 리쿠 유키가 살해되었고 그것은 리쿠의 아버지를 의미한다. 그는 여자 기숙사 아래까지 전력 질주했지만 이미 늦었다. 다이는 떠났고 장례식 준비와 여러 가지 일들이 쌓여 있었다. 회사에서 사람이 와서 그녀를 데리러 갔고 아마도 그녀는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것이다. 수지는 계단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주변의 이야기들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모두가 리쿠를 불쌍히 여겼고 그녀가 아버지를 매우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장례식 주최자의 집에서 레이는 아버지의 사진을 안고 조용히 한자리에 앉아 있다. 사람들은 유키 씨가 떠난 이유가 거액의 빚 때문이라고 소문을 퍼뜨리며 그녀의 앞으로의 삶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한다. 주변의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지만 레이는 여전히 조용하다. 수지는 방 안에서 장례식 생중계를 조용히 보고 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진다. 리쿠 유키, 당신은 평생 게임을 창조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그를 떠나보낼 것이라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신 기술 그룹은 범인을 찾아내고 처벌하기 위해 법적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유키 씨의 마지막 게임 지자이브 포스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화면 속 리쿠 유키의 모습을 보며 수지는 마치 어딘가에서 그를 만난 듯한 이상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새로운 날이 밝고 오늘 수지는 이야기하러 오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 줄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실크 스카프를 벗으며 상자와 손편지를 드러냈다. 수지는 깜짝 놀라며 편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유키 씨는 그녀에게 상자를 꼭 그에게 전달하라고 요청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게임을 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12 컨트롤러가 있었다. 12를 손에 쥔 수지는 왜 자신에게 주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해 놀라워했다.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화면이 빛나기 시작했다. 사용자 인식 시스템이 시작되었다. 지문과 유전자 코드를 수집하고 빠르게 분석하며 수지는 자신이 초현대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용자 인식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 시스템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두에도 놀라워하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시비가 서서히 시작되는 동안 두에는 수진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 그녀는 유키 씨의 친딸이 아니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주 어릴 때 입양된 것 같아서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며 손님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는 잠시 중단되었고 방에는 수진만 남았다. 이때 제이비가 계속해서 소리를 내었다. 그것은 계좌를 확인하고 수진이 10개의 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놀라움에 빠진 순간 유키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수진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아주 어릴 때부터 입양했다고 말했다. 충격적인 소식은 수진이 자신의 조카라는 것이었다.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수진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다른 건물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유키를 죽인 사건에 대해 한 남자에게 임무를 보고하고 있으며 유키 씨가 무덤 열기에 대해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제 해야 할 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금은 유품을 찾는 것이다. 모든 자산은 제외되었고 모든 가짜 신용은 기부자들에게 송금되었다.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주인, 다크타이거의 소망이기도 해. 수진에게 돌아가면 시브는 아직 리쿠의 소리를 내고 있어. 유키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걸 너에게 물려주고 그 돈으로 수진과 JY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 진지하게 듣고 있었는데 놀림을 받자 수진의 머리는 JY와 자신 사이에 7749가지 상상을 하며 연기처럼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친아이가 아니라고 말했어. 그녀의 진짜 아버지는 적에게 살해당했어. 다이의 부모님과 그는 뜻이 같은 좋은 친구였어. 하지만 적이 그들을 잡아 없애버렸고
남겨진 건 아직 어린 리쿠 레이뿐이야. 그를 입양한 것도 그녀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야. 갑자기 다이의 비명이 들려서 수지는 유키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한 채 급히 내려갔어. 그는 너에게 이 유품을 사용하여 다이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라고 했어. 수진이 도착했을 때 그는 두 낯선 사람이 듀이를 차에 태우려는 걸 보았어. 그의 눈앞의 광경은 전혀 유쾌하지 않았어. 두 명의 얀네가 다이와 싸우고 있으며 그녀를 잡으려 하고 있어. 그들은 다이가 그녀의 아버지 로이유키가 남긴 5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선언했어. 이 빚 이야기로 인해 다이는 공격의 표적이 되었고 상황은 상상할 수 없는 전투로 변했어. 수지는 그들에게 다이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지만 어린애가 영웅 노릇하려 하지 마 라는 듯한 시선을 받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는 주먹을 높이 쳐들고 그들 쪽으로 나아갔어. 다이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나 손을 쓰기도 전에 그는 큰 발길질에 의해 멀리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어. 수지는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며 잔인하게 구타당했어. 그는 저항할 수 없었고 고기처럼 누워서 그들의 잔인함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어. 다이는 그가 그렇게 고통받는 걸 지켜볼 수 없었어. 그녀는 그들이 데려가고 무엇이든 하게 해달라고 소리쳤고 그저 그들이 멈추기를 바랐어. 그들은 동의했고 다이를 차에 태우려 했어. 이때 수지는 절망적으로 한 남자의 다리를 붙잡고 멋지게 그가 대신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어. 그는 급히 2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돈을 찾으려 했어. 그러나 마음 아프게도 계좌의 돈은 현실에서 인출할 수 없고 오직 게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 게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력감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는 기계를 던져버리며 울기 시작했어. 갑자기 레이의 목소리가 아래에서 들려왔어. 그녀는 차에 태워져 떠나려 하고 있었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어. 서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그녀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만들었어. 그 순간 레이는 눈물과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어. 고마워. 나를 구하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나도 너를 절대 잊지 않을게. 레이의 말은 마음에 날카로운 바늘처럼 꽂혔어. 차가 떠나기 시작하자 그는 조용히 바라보며 레이와의 기억과 소중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때 그 기억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그가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순간들,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 수지는 자신이 항상 보호하고 싶었던 레이를 잃고 싶지 않았다.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었다. 그는 건물에서 뛰쳐나가 자전거를 타고 레이를 태운 차를 쫓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뛰었고 페달을 밟을 때마다 모든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모든 힘을 다해 자전거를 탔지만 다리는 피곤하고 숨이 가빴다. 제이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수진이 자신을 쫓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희망이 희미하게 밝혀지며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수진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 옆에 있는 폭력배는 즉시 그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레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외쳤다. 수진, 포기하지 마. 나는 널 기다릴 거야. 얼마나 걸리든지. 수진은 레이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에 불이 붙었다. 그는 외쳤다. 레이, 내가 널 구할게. 어디에 있든지 꼭 찾아낼 거야. 그때 그는 성가시고 혈기가 왕성한 녀석을 만났다. 폭력배들은 매우 눈살을 찌푸렸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수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갔고 바로 뒤에 있는 차가 그를 들이받으려 했다. 하지만 수지는 힘을 다해 페달을 밟았고 자전거를 잃고 도로에 넘어졌다. 차는 사라져버렸고 수지는 땅에 무기력하게 누워있었다. 레이는 조용히 다리를 감싸고 앉아있었다. 갑자기 이상한 빛이 발산되며 신비로운 남자가 어디선가 나타났다. 그의 몸에서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얼굴을 가린 후드가 매우 이상하게 보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차 안에 나타나 두 명의 자칭 야인이 놀라서 도망쳤다. 수진이 달려오자 그들은 전투의 현장만 남겨두었다. 그곳은 두 명의 폭력배가 기절해 누워있고 실리콘은 케이블을 안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무엇을 한 걸까? 레이는 소리쳤다. 그 이상한 남자, 그녀를 놓아줘. 하지만 실리콘은 천천히 수진의 신원을 확인하며 태무진의 메시지인 우리는 GJ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나서 케이블을 가지고 사라졌다. 이 장면은 수진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자동차도 실리콘이 사라짐과 동시에 폭발했다.
혼란스러운 장면을 만들어내며 연기가 하늘을 가득 채웠다. 걱정스러운 기분이 들었고 그는 시비를 켜고 싶었지만 어떤 이유로 그것이 계속 켜지지 않았다. 수진과 그리고 남긴 메시지, 태무진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부스터가 그 후에 사라졌다. 그의 앞에서 이 장면은 수진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차도 폭발했다. 실리콘의 사라짐과 함께 혼란스러운 장면이 발생했다. 연기가 가득하고 하늘이 어두워지자 수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마음은 무겁고 걱정스러웠다. 그는 시비를 켜고 싶었지만 어떤 이유로 아직 켜지지 않았다. 전원을 바라보며 수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유키가 했던 말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만든 것은 부스터의 무엇인지, 자신의 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스크를 쓴 자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그는 무력감을 느끼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계속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시비 화면에서 빛이 나왔다. 그는 수진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며 기계를 꺼냈다. 그것은 신비한 존재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듯 했다. 나는 남은 자라고 말하며 화면은 꺼졌다. 그리고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둥글둥글한 소녀가 수진 앞에 나타났다. 이 소녀는 수진의 앞에서 찐빵처럼 눌러서 수진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수진은 부끄러워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이 소녀가 누구인지, 왜 여기 나타났는지 궁금해하며 입술을 삐죽하게 내밀었다. 그녀는 자신을 트윈스타라고 소개하며 수진이 자신을 소환한 것에 불만을 표했다. 그녀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알려주고 이곳으로 불려온 것이라고 했다. 이 말에 수진은 멍해지고 혼란스러워졌다. 더 이상 생각할 틈도 없이 빛이 나타나고 곧바로 그를 게임 속 세계로 데려갔다. 자베 부스터가 옆에 있는 트윈스타를 보니 그녀는 기절해 누워서 눈이 360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수지는 여전히 궁금해하며 자신을 주인이라 부르지만 이 소녀는 도대체 누구인지 너무 피곤해 보인다. 그래서 트윈스타의 찐빵 같은 가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녀의 몸이 두 개의 동그란 부드러운 영혼으로 변했다. 수지는 놀라서 그녀의 두 덩어리를 찌르며 아마 이것이 진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갑자기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지는 우연히 땅속에서 거대한 괴물을 깨워버렸다. 뭐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한 전능한 여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자신의 생명력을 사용해 많은 생명체를 만들어냈다. 너무 피곤해진 여신은 영원한 잠에 빠지기 시작했다. 권위 있는 묘소에서 여신의 떠남은 엄청난 힘을 남겼고 그녀의 정체는 방고였다.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전설이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괴물은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며 소리치고 있다. 그 소리와 함께 주변의 모래와 먼지가 휘날리며 마치 폭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두 마리의 영혼, 트윈스타는 급히 별로 변신해 수진의 가슴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안내자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수진에게 맡겼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는 수진의 가슴 속에 있는 기계에서 신비한 존재들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소개하며 나는 남은 자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화면이 꺼졌다. 이 신비한 존재가 날아오고 있었다. 몸을 피하기 위해 달리며 앞에 있는 것을 남겼다. 너는 정말 길잡이 역할을 잘하네. 이런 방식이라면 너는 빨리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조상님께 가게 될 거야. 앞에 괴물이 있어. 괴물은 계속 으르렁거리며 눈에서 맹렬한 빛이 나왔다. 마치 너를 삼켜버릴 듯한 위협적인 빛이었다. 도망치지 마. 또 한 번 고함을 질렀다. 그 고함은 천둥처럼 울려서 땅이 흔들렸다. 수지는 몇 미터 뒤로 밀려났다. 마치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었다. 너는? 짜증이 났다.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다니. 듣지 못할 리가 없잖아. 상대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소리쳤다. 괴물은 흥미를 가졌고 눈앞의 소년도 꽤 강해 보였다. 그러던 중 괴물은 마치 자기가 상사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가 무덤의 수호자로서 적합한지 시험해보겠다. 나와 함께 침입자를 막고 이 무덤을 지켜라.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등을 돌려 걸어갔다. 이런 헛소리에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다. 아무리 괴물이 멋져 보인다 해도 누가 무덤 수호자 놀이를 할 여유가 있겠어. 수지는 괴물의 도발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괴물은 당황했다.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고집 센 녀석을 만난 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던 괴물은 뭔가를 떠올린 듯 눈빛이 교활하게 빛났다. 너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루레를 구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을 했다. 수지는 그 이름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다. 저 괴물이 어떻게 그걸 알지? 멀리서 총알이 수진과 괴물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다른 게임 플레이어들이 이 지역에 숨어 있었다. 소녀는 컴퓨터를 들고 혀를 차며 말했다. 그들이 빗나갔군. 유라는 남자아이는 놀라며 말했다. 왜 그렇게 잘못 쐈지? 다음에는 제대로 조준해야겠어. 손은 숙련되게 조준 각도를 조정했다. 총알 장전이 5분 안에 완료될 것이다. 괴물과 수진이 곧 마주칠 것이다. 금발 소녀는 옆에 있는 소녀에게 계속 명령했다. 수진이 총알 장전이 끝날 때까지 지키라고. 그들은 무덤을 파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수진을 향해 곧장 날아오고 있는 괴물과 함께 게임에 숨겨진 지역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있었다. 한 소녀가 컴퓨터를 들고 혀를 찼다. 그들은 총을 빗나갔다. 유라는 놀라며 말했다. 그가 잘못 쐈어? 다음번에는 더 잘 조준해야지. 그렇게 능숙하게 각도를 조정하며 발사 준비를 했다. 탄약 장전이 5분 안에 끝날 것이다. 괴물과 수진이 거의 마주치게 되었다. 소녀는 옆에 있는 소녀에게 명령을 내리며 탄약이 다 채워질 때까지 방어해 라고 말했다. 그들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했다. 소녀는 신발을 단단히 조여 묵고 바람처럼 달려갔다. 장전이 끝나면 그들은 진행할 것이다. 임무를 수행하는 소녀, 8인, 자신의 신발을 신고 바람처럼 달려갔다. 수지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폭발로 인해 깜짝 놀란 괴물은 도굴꾼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왔다고 말하며 너와 함께 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은 수진을 위한 도전이다. 너도 일어나서 힘차게 이 요구에 동의했다. 괴물은 그러자 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눈을 감고 힘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푸른빛에 기운이 그에게서 발사되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빛이 비추는 곳에서 한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났다. 그 뒤로 한 소녀가 풍만한 몸매에 고양이 귀를 가진 모습으로 등장했다. 자신을 사막의 화신소사라고 소개했다. 소녀는 수진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물었다. 너가 수진이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그녀는 감동하여 눈이 반짝였다. 마치 보물을 찾은 듯이. 나는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을 듣자 수진은 충격을 받아 제대로 반응할 틈도 없이 소사는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키스 덕분에 봉인이 풀리며 과거의 기억이 시작되었다. 할아버지와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유키가 어렸을 때 빨간 스카프를 직접 목에 걸어주었던 기억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와 함께한 즐거운 기억들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키스 후 새로운 힘이 내면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괴물이 갑자기 유쾌하게 웃으며 너가 다 기억나는 것 같군? 라고 말했다. 수지는 혼란스러웠고 소사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을 보고 주인님이라 부르며 머릿속에 할아버지 리쿠유키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이건 무슨 바지야? 수진의 생각은 현재의 상황을 반영했다. 집안은 처음 만난 수진을 구했던 그때의 모습을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깨우는 원인이 되었다.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녀가 옆에서 돌아보며 그녀에게 옷을 던져주며 정화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도굴꾼이 수백 마리의 지네를 풀어놓은 것도 그녀의 지시였다. 소녀의 명령에 따라 직진하여 수진에게 다가갔다. 그때 수진은 여전히 매우 멍하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유키는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멋있게 말했다. 그분은 한때 게임 디자이너였고 유키는 이해했어라며 멋진 척했다. 그는 한때 게임 디자이너의 천재였고 천재 게임이자 부회장인 도굴기술 그룹의 회장인 그는 아름다운 소녀를 키운 아버지였다. 리쿠제이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리쿠의 할아버지였다. 수진이 붐붐붐. 폭죽 소리가 그들의 바로 뒤에서 터지고 있다. 그리고 소녀 8인이 곧 따라잡을 것 같다. 연속으로 폭발을 일으키며 휘두르면서 그녀의 손에서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지금 제멋대로 뛰고 있는데 부품이 다 떨어졌다. 배터리가 없어서 아이가 매우 슬퍼하고 있다.
다행히도 언니의 리치가 따라잡아줘서 이제 편안하게 타고 적들을 처치할 수 있다. 수진이 이때 리쿠유키는 여전히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수진에게 현재 그의 것은 로그인할 때 저장된 데이터다. 사람이 죽기 전에 게임에 접속했을 때 다시 돌아보며 웃으며 수진을 부른다. 엉엉 뛰어가기도 전에 두 남은 도굴꾼들은 정말 한가해서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뒤덮자 두 친구는 더욱 행복해하고 도굴꾼의 상상을 시작한다. 보물을 훔쳐서 즐기겠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수진이 조종실로 인도받아 레벨 34의 거대한 유키 수호자와 맞서게 되었다. 정말 멋지다. 파리는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이미 다 드러났는데 그러니 계속해서 공격하자. 힘을 모으는 것도. 수진은 거미들로부터의 공격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유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멀리서 금발의 도굴꾼이 탄환을 장전하고 로봇을 겨냥한다. 돈냄새가 가득한 탄환이 폭풍과 같은 위력으로 발사되어 로봇의 다리를 직접 파괴하며 상황이 혼란스러워졌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수지는 뭔가를 찾고 있다. 드디어 방어구를 숨겨둔 곳을 찾아내고 수지는 즉시 소사에게 무덤을 파괴하려는 도굴꾼들에 맞서 쏘라고 요청한다. 그들은 무덤을 지키고 그 안의 힘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수호자의 임무다. 목표가 정해졌다. 저 멀리의 도굴꾼 2명을 쏘아 떨어뜨려야 한다. 도굴 소녀는 혀를 차며 그들이 무덤에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상치 못했다. 반사판을 부수고 말았다. 그러고는 웃으며 손에 있는 카드를 들어 올리고 수진에게 명령했다. 이 일에 간섭한 대가로 그녀는 잠자리 모양의 카드를 사용해 소사를 최면에 걸리게 하고 그녀에게 잠자리를 겨냥해 쏘라고 명령했다. 총알이 마치 총알을 퍼붓듯 날아갔고 겨우 한 발만 남았다. 수지는 소사를 막으려 했다. 2마리의 트윈스타 영혼도 급히 날아와 그녀를 도왔다. 밖에 있는 파리는 혼란 속에서 로봇을 향해 쏘았다. 지네들은 하나씩 엔진으로 기어들어가 갑옷을 파괴하고 배의 침투에 수많은 폭발을 일으켰다. 수지는 그것의 영향으로 구석으로 날아갔다. 유키 할아버지도 바닥에 쓰러졌다. 그쪽에서 도굴소녀는 기쁜 마음으로 파린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장전을 끝내고 치명타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제 숨을 곳을 찾아야 할 때다. 지네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다. 수지는 지금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바치고 있다. 그의 몸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려는 듯 했다. 유키 할아버지는 너를 위로하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단지 그의 저장 데이터가 점점 사라지고 있을 뿐이야. 슬퍼할 필요 없어. 그는 너에게 반드시 방고의 무덤을 지키고 리쿠를 구하라고 당부했다. 수지는 마지막 도굴인이기 때문이다. 말이 끝나자 그의 데이터 체인이 사라졌고 그곳에는 오직 수진만 남았다. 그와 함께한 아름다운 기억들이 영화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순차적으로 흘러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가 없다. 그의 감정에 따라 목에 걸린 스카프가 갑자기 빛났다. 파리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기쁘게 지네를 타고 떠났다. 하지만 이때 소녀는 지네의 몸 위에서 수진을 보았고 로봇에서 날아오르듯이 나왔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도굴꾼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동시에 로봇 안에서 소사는 여전히 최면에 걸려 잠자리를 겨냥해 쏘고 싶어 했다. 트윈스타가 이쪽을 담당하며 수진이 정확한 위치에 도착하자 모두가 합심해 소사의 눈가리개를 벗겼다. 파리는 수진의 속도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다. 갑자기 앞에 잠자리 이미지가 나타나 소녀는 머리를 쥐어짜냈다. 총알이 쫓아와 소년을 관통하고 잠자리를 뚫고 두 남자의 반사판으로 향했다. 반사판은 땅으로 떨어졌고 도굴 소녀가 서 있는 곳에 떨어졌다. 간신히 반격했지만 이미 퇴출당한 도굴꾼, 마지막 도굴꾼이 이 광경에 놀라서 망설이고 있을 때 수진이 나타나 충격을 준다. 그는 도굴꾼들이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누가 나타난 거야? 수진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너가 마지막 도굴꾼이다. 빠져나갈 수 없었던 그는 즉시 장전된 폭죽을 사용해 수진에게 바로 발사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번엔 확실히 퇴출당할 것이다. 전투가 끝났다. 결국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 수진은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럼 시험이 끝난 건가? 그녀가 뭐라고 했지? 네가 도굴꾼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너는 도굴꾼으로 인정받았다. 수진은 소사와 두 영혼의 쌍둥이에게 감사하며 덕분에 모든 것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소사는 그를 훌륭한 도굴꾼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녀가 감사해야 한다. 이후 소사는 수진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전장에서 행운을 빕니다. 이후 소사의 몸이 서서히 흐려지며 사라졌다. 수진이 멍하니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서 그를 위협하며 물었다. 마지막 도굴꾼. 그게 뭐야? 정말 웃기네. 그녀가 진짜 마지막 도굴꾼인데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어. 이후 그녀는 수진을 향해 총을 직접 겨누며 쏘았다.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되었다. 몇몇 형제들은 게임을 다시 시작하고 잡아 부스터를 가장한 척했다. 특히 이 친구들은 수진을 퇴출시키기 위해 모인 도굴꾼들이다. 하지만 한 명이 더 추가된 것 같았다. 머리가 하늘을 향해 쳐져 있는 그 친구는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자원이 언젠가 그들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여자가 그를 멀리 날려버렸다. 이런 멍청이. 그렇게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놈은 없어.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이상한 여자에게 총을 맞고 바로 게임에서 퇴출당했다. 수지는 급히 옷을 걷어올려 총에 맞은 자리를 확인했다. 다행히 상처는 저절로 작아지며 사라졌다. 갑자기 옆에서 전화가 울리며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이 태무진이라고 소개하며 토툼의 태무진이라고도 말했다. 즉 납치범의 동료라는 뜻이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너를 잡아 부스터에서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반복했다.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고 수지는 아직 질문할 시간도 없었다. 잠시 후 그는 너에게 제이에 대한 영상을 보냈다. 그녀는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며 도시가 시끌벅적했다. 길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잡아 부스터를 하며 열중하고 있었다. 이때 첫 충전을 한 친구들이 게임에 들어가 힘을 시험해보려 했다. 그들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매우 쉽게 느꼈다. 게임에 돈을 쏟은 보람이 있군. 그렇지? 게임 속에서 동료들은 한참을 바라봐도 사냥감이 보이지 않았다. 옆에 있던 언니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저 머리카락 세운 애가 자랑하기 위해 참가한 거니까 뭐가 보이겠어? 그는 맛있는 먹이가 곧 생길 거라고 편안하게 말했어. 이 세계에서 돈은 힘의 근원이다. 손에 돈만 있으면 프레셔스의 권력자들도 그들을 인정해야 해. 바로 그때 경고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돈 많은 플레이어가 들어왔어. 바로 아까의 두 뚱뚱한 애가 있는 소녀야. 곧 이 녀석들이 먹이가 되어야 할 것 같아. 모두 전투 준비 자세를 취했어. 도서관에서 수지는 GJV 부스터의 신입 회원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어 했어. 우선 신병 등록을 해야 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해. 읽고 있던 중에 친구 기안스가 나타났어. 인정해야 해. 이 친구가 정말 유용해. 이번에는 오래된 플레이어, 게임 광팬이고 베타 테스트를 해본 사람을 소개해줬어. 형이 있는 그룹의 누나가 아까 새로 들어온 3명의 플레이어 쪽으로 가서 뚱뚱한 애를 칭찬하며 그를 기쁘게 했어. 그러고는 2개의 고기 만두의 힘을 사용해 흔들며 요청했어. 그 두 돈 많은 애들은 바로 조건 없이 동의했어. 그 누나는 정말 멋진 보물을 봤다고 말했지만 그 안에 괴물이 많다고 했어. 그녀는 괴물에게 맞을까 두려워했어. 이 말에 두 바보는 변태의 장면을 연상하며 코피가 나올 것 같았어.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래서 예상대로 그 두 돈 많은 애들은 순순히 그녀와 함께 갔어. 가는 길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현실에서 그들을 쫓아갔어. 수지는 계속해서 정보를 찾고 있었어. 현재 GJ 부스터의 지배자는 별명이 다크 타이거인 사람으로 프리우스라는 조직의 수장이야. 그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게임 세계를 지배하고 플레이어의 돈과 아이템을 훔쳐 힘을 키우고 있어. 하지만 최근에는 그들에 맞서 싸우려는 세력이 생겼어. 토템스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가 신나게 설명했어. 토템스는 프리우스에 맞서고자 하는 플레이어들의 새로운 세력이야. 태무지는 그 수장으로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고 기억했어. 이 생각에 수지는 급히 일어나 전화를 찾아보고 누워있는 비디오를 돌아봤어. 그때 그는 침대에 누워있었고 그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방금 전에 침대에서 일어난 대형 사건에 대해 걱정했어. 저기 침대에 누워있는 줄에 너가 놀랐어. 소리 지르며 난리법석을 부리네. 이때 그는 우울하게 침대에 앉아있었다. 그때 대규모로 태무진이 웃으며 들어왔다. 그는 공손하게 그녀에게 편안한지 물었다. 그리고 그녀가 집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했다. 집에 납치당했는데도 집처럼 행동하라고 하다니 그는 정말 자연스럽게 집처럼 행동하라고 하더라. 얼른 그녀를 풀어줘. 하지만 안 될 거야. 아가, 그가 가까이 다가와서 꽉 움켜잡아 턱을 잡고 말했어.
곧 너는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거야. 그녀는 울며 그의 손에서 힘껏 벗어나려 했어. 정말로 성질 급한 아가씨였지만 이건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어. 태무진의 마음속에서 그가 편하게 밖으로 나가서 다시 그곳에 묶어두고 돌아갔어. 저 언니는 정말 사람들을 그곳으로 유인하고 정해진 위치에 도착했어. 여기서 무슨 괴물이 있을 리가 없지. 그 두 바보는 여전히 괴물들이 장비가 다 차 있는 걸 보고 도망쳤어. 그들은 돈 냄새가 나서 도망쳤지만 저 언니는 쉽게 놓아주지 않아. 다시 그들을 동굴로 유인했지. 괴물들이 변태처럼 이곳에 휘감아 덮쳐서 젖어버린 두 녀석들은 너무 행복했지만 함께 온 아가씨를 잊지 않았어. 그들은 $3,000,000을 빼앗겼다고 덧붙였지. 그래서 세 녀석은 무작정 달려들어 바로 그곳에 다가갔어. 땅에서 기괴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형제의 힘에서 나오는 금빛이 만들어졌어. 그들은 아이들을 모두 가두었지. 이때 머리가 뾰족한 남자가 다시 나타났고 그는 멋을 부리며 사람들은 나를 골든루 주루라 부르고 이 장면에서 파리는 토할 것 같았어. 학원에 있는 리쿠는 여전히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 룸메이트인 제이는 조용히 수진에게 물었어. 사실 그녀는 어디 간 걸까? 수진이 지금 라이의 위치를 알았다면 그는 즉시 그녀를 구하러 갔겠지. 게임 속에서 형제들은 축배를 들며 기념했어. 그들은 금발의 머리 장비를 훔친 후 성공적으로 세상을 경배하게 만들었어. 그는 진정한 그의 대장임을 입증했어. 머리 장식이 말했지. 오늘 덕분에, 바보들 덕분에 그들은 오늘 이 100만을 벌 수 있었어. 정말로 새로 시작한 애들은 돈이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동료가 그에게 공공장소에서 입을 조심하라고 했어. 하지만 이 팀장놈의 두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파리는 옆에 우울하게 고개를 숙인 아저씨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조금 이상한 것 같았어. 그래서 금바른 자원에서 가서 그 사람의 이 팀장의 머릿속은 완전히 비어있어. 그러니 파린이 어떻게 이해하겠어? 옆에 한 남자가 우울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금 이상해 보이자 금발이 즉시 나서서 상황을 물어보았다. 어두운 구석에서 현실이 다르다는 걸. 리치스가 태무진에게 뭔가를 드리려 했다. 이걸로 프루스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줄 거야. 키리코가 즉시 목소리를 냈다. 불만이야? 정말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들려고? 리쿠, 유키는 죽었어. 사실 리쿠는 레이야. 더 이상 가치가 없었는데 왜 그녀에게 이걸 사용하게 했지? 태무진이 그녀를 흘기 쳐다봤어. 시코. 이 아가씨는 아직 이 끈의 가치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게임 속 술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저씨에게 상황을 물어봤더니 제너그룹이 전멸당했다고 하더라고. 이제 이놈들이 차례야. 제너는 프로스의 주력팀이 아니었나? 그 아저씨는 그 팀의 팀장이었어. 어디선가 미친 여자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빼앗았어. 그들의 모든 물건을 가지고 가서 모두가 이 형님은 머리가 쭈뼛쭈뼛 세워져서 참을 수 없어 했다. 믿어줘. 그녀가 말하기를 100이라고 했어. 그룹 내에서 내부 분쟁이 있는 것 같고 그들의 리더는 그처럼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였다. 그 후 모두가 계속 길을 나서 속임수로 바보들이 물건을 벗어버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늘 금색 세장 안에서 모든 물건이 사라졌다. 새로운 3명의 대상이 당황해했다. 얼마나 많은 돈이든지 상관없으니 제발 그들을 죽이지 마세요. 쭈뼛머리가 웃으며 이해한 듯이 말하며 이 아마추어들에게 작은 조언을 해주겠다고 했다. 자바부스터, 돈은 생명이다. 돈이 없으면 플레이어는 강제로 로그아웃해야 하고 계정이 삭제될 것이다. 검이 첫 번째 사람을 향해 직진하여 금으로 가득 찬 많은 돈이 쏟아졌다. 쭈뼛머리의 계정은 조금 더 높아져 공식적으로 5천만에 도달하여 신흥부자가 되었고 그 형은 모든 장비를 빼앗겼다. 그래서 로그아웃해야 했고 다음 처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총소리가 들렸다. 총알이 금색 세장을 박살냈다. 총을 쏘는 소녀가 높은 곳에서 역광을 받으며 쭈뼛머리를 보며 흥미롭게 말했다. 기술이 부족하지만 조금은 재미있다. 파린이 재빠르게 강력한 일격을 그녀에게 날렸지만 그녀는 손에 있는 카드를 사용하여 수없이 많은 방어막을 생성했다. 공격을 회피하고 부드럽게 지면에 착지했다. 쭈뼛머리에게 총을 겨누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비록 그 남자의 외모는 약간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그는 리더이므로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핑크색 머리의 소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즉시 마법을 사용하여 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감옥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물건을 훔치러 간 사람은 이 신비로운 소녀로 바뀌었고 쭈뼛머리는 얼굴에 눈물이 흐르며 쓰러졌다. 모든 도구, 심지어 후배들의 물건까지 제출하라고 외쳤다. 그 뒤에 있는 세 명도 말이 없어졌다. 쭈뼛머리는 계속해서 유혹하며 그들은 모두 초이게 아이템이다. 나는 그녀에게 모두 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주세요.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놈들의 부하들이 항상 세 명이 뒤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머리카락이 쭉 뻗어 있어. 저것들은 모두 슈퍼레어 아이템이야. 나는 너에게 모두 줄 거니까 제발 나를 용서해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는 갑자기 달려들어 검으로 그녀를 찔렀어. 그 뒤에 있던 세 명은 두 번째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그러나 머리카락이 쭉 뻗은 자의 예상과는 달리 이 검은 상대의 힘을 빨아들이지만 단지 돈이 적은 사람들한테서만 뺏는 거지. 불행하게도 이 형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눈앞에 있는 그녀를 만났어. 그녀는 부자 중 하나야. 게임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을 가지고 있어. 아프고 쓰러진 이 작은 녀석조차도 용서하지 않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아리 형들을 잡겠다고 머리 위에 크고 둥근 금덩이를 받으며 돈의 빛이 아름답긴 한데 이렇게 눌리면 기쁠지 슬플지 모르겠어. 현실에서 수지는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며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어. 트윈스타가 나타나서 네가 준비 다 했는지 확인했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가야 할 곳을 알았어. 말했다. 그리고 빛의 물결이 들어갔어. 가부 부스터에. 행운이 있는 파리는 보호막이 있어서 아직 탈출하지 않았어. 그들은 즉시 가야 해. 형을 찾으러 가야 하니까 머리 위에 머리카락이 서 있는 형은 여전히 아름다운 동생이 남아서 배위를 응시하며 방금 그들에게 아픔을 준 여자아이의 정체를 물었어. 그녀는 자신을 콜렉터라고 소개하며 도굴꾼들을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여자라고 했어. 그러고 나서 웃으며 느긋하게 떠났어. 우는 형들에게는 오지 않았고 머리카락 형은 전 재산을 잃으며 게임에서 탈락했어. 영화는 한 해 전으로 돌아가 그 소년의 기억 속으로 타켓이라는 소년과 그의 누나 미칸이 집의 처마 아래 비를 피하고 있었어. 며칠째 계속되는 비 때문에 공기가 무겁고 우울해지고 있었고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하늘의 한숨 같았어. M은 고요한 공간을 깨뜨리며 부드러운 질문을 던졌어. 방금 뭐 생각하고 있었어? 타케시는 잠시 멈추고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머뭇거리며 대답했어. 나는 이 게임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언젠가는 이 마을을 떠날 거야. 미안하게도. 어디 가고 싶어? 타케시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그곳은 천국 같은 곳일 거야. 그 순간 오래된 처마 아래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두 형제가 먼 꿈을 나누는 듯한 기분이었어. 미소와 함께 타케시의 결의에 찬 눈빛은 천국의 그 순간 낡은 집의 처마 아래 계속 비가 내리는 중 두 자매는 마치 하나의 먼 꿈을 나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얼굴에 결연한 눈빛과 타케시의 결심이 담긴 눈빛이 우중충한 빛 속에서 밝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 리쿠레이가 이쪽에서 비밀방으로 이끌렸어. 희미한 불빛은 이상한 형체들이 비춰지고 있어. 앞에는 두 남자가 서 있고 손에는 빨간색 리모컨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 그는 숙고하며 토텀의 새로운 회원을 환영해 빨간 리모컨을 그녀에게 건네줘. 리모컨은 간단해 보이지만 화면은 계속 깜빡이고 있어. 어둠 속의 빗줄기가 게임 속에서 시선을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아. 10명의 플레이어가 거리로 나와 1,0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격투 대회가 열리고 있어. 소년. 타케시는 밖에서 막혀서 최정상 대회에 참여할 수 없어. 이유는 간단해. 돈이 없기 때문이지.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머리를 굴린 그는 직접 담을 넘어서 몰래 들어가려고 해 높은 담을 넘으려 하고 소녀는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어. 하지만 다행히도 그때 갑자기 수진이 길을 묻고 나타났어. 그는 스타팀과 함께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 소년이 곤란해 보이자 곧바로 그와 함께하기로 결심했어. 다만 스타팀은 가방만 들고 있어. 이후 수진은 자기소개를 하고 자신이 타켓이라고 말해. 오늘 수진이
여기 온 이유는 주최자를 만나기 위함이야. 누가 주최자를 만나기 위해 돈을 쓰겠어. 하지만 그는 돈이 아깝다고 털어놓아 타케시에게 대회 보러 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 그는 이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 하지만 여기서 관전을 하며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해. 그때 트윈스타가 롱의 모습을 보고 관중석으로 가려고 해. 결승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어. 이번에는 2명의 플레이어가 참가하고 1명은 최고의 플레이어인 금발의 유를 사용하고 다른 1명은 자기 스스로를 최강이라 자칭하는 전사 팬텀 폭풍의 만피킹이야. 두 자매팔인의 강력함을 보여줄 차례야. 1번 대결에서 만나게 될 것 같아. 1000만원의 상금이 우승자에게 주어져. 그리고 함께 주어지는 건 형제사회의 얼음 속에서 유가 남은 사람은 자신이 지구에서 가장 강한 전사라고 주장했어. 폭풍과 태풍 속에서 만미비킹 두 자매 파리는 강력한 전사끼리 싸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 보안이 두 바보가 1000만원의 상금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질 진짜 돈이야. 함께 제공되는 건 전투 시작을 알리는 얼음이야. 전투가 시작되자 양측이 치열하게 싸웠어. 철모를 쓴 놈은 꽤 난폭하게 놀고 있는 것 같아. 철모를 쓴 놈은 앞에서 비웃으며 그렇게 공격하면 머리 없는 놈들이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거야. 계획을 세우는 중에 얼음으로 동결한 놈의 반응을 보며 수지는 머리카락에서 뭔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티엔스타가 타케시에게 물었어. 너 누가 이길 것 같아? 아는 건 없지만 느리게 말했어. 아무도 이기지 않을 거야. 1000만원은 그 애가 손에 든 책에서 나오는 힘이야. 트윈스타는 버텨내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떨어뜨렸어. 금발은 이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수진 할아버지가 떨어져서 이 탕녀는 억울하게 죽었어. 타케시는 일어나서 갑옷을 입은 거대한 놈을 바라봤어. 이번 경기에서 그 상대와 싸울 거야. 사실 규칙에 따르면 침입자가 참가자 중 1명을 이기면 그 자격으로 결투전에 참여할 수 있어. 즉, 수진과 타케시는 이미 경기 중이야. 그 애는 부끄러워서 수진에게 일에 끌어들인 걸 사과했어. 하지만 그 애는 1000만원을 꼭 가져야 해. 누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두 자매는 붙어 다녔어. 그 당시 그들에게는 낡은 게임기 하나뿐이 없었지만 타케시는 누나에게 이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자랑했어. 미카는 그냥 웃고 돈을 벌려면 먼저 누나를 이겨야 한다고 했어. 타케시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긴장해져서 꼭 이기겠다고 다짐했어.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냉혹해. 괴물과 마주칠 때마다 타케시는 긴장해버려서 누나 미칸이 그를 지켜주어야 했어. 함께 게임을 하며 미카는 항상 타케시에게 왜 매번 도망가냐고 물어봤어. 분명히 더 강해지겠다고 해놓고 타케시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이 막혔어. 성기사를 손에 쥐고 있으면 싸우지 않아도 강해질 거라고 했어. 미카는 그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타케시는 곧바로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서 누나의 사진을 빠르게 찍었어. 설명하길 매일 그 사진을 넣으면 조금 더 강해질 거라고 했어. 나는 웃으며 이게 이유구나 했지. 매일 그 애가 몰래 누나의 사진을 찍고 있었어. 타케시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어. 타케시의 사진을 본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더듬었어. 할 말을 잃었고 나는 이제 농담하지 않을게. 타케시에게 책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녀는 책을 열어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봤어. 그리고 그는 호기심에 그녀가 화났는지 물어봤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 농담으로 그녀가 데려가진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이 사진들은 모두 소중한 추억이야. 두 자매이. 그리고 너는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추가로 한 장의 사진을 찍었다. 즐거운 추억을 모은 컬렉션에 추가하기 위해 기쁜 날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다. 너는 병이 심해져서 더 좋은 병원에 가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치료 비용이 타케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비쌌다. 너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했고 미칸이 쓰러졌을 때 너는 자신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걸 알았다. 자신뿐만 아니라 언니를 위해서도. 그래서 타케시는 반드시 2000만원을 얻어야 했다. 지금 심사위원이 높은 곳에서 갑자기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너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술의 절반을 줄여야 한다는
처벌이 주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케시는 결연히 앞으로 나아가 공격을 할 때마다 책 속의 추억이 하나씩 사라졌다. 하지만 너는 언니를 구할 수 있다면 상관없었다. 그러나 수진이 타케시를 재빨리 잡아당겼고 그래서 망치가 힘을 잃고 하늘로 날아가 불쌍한 타케시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 타케시는 참을 수 없었고 수진은 태연하게 옆에 공책을 집어들었다.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트윈스타는 바이킹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지금 그녀는 이 바보가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칭찬이 몇 마디 되지 않는데 마치 꼬리를 흔드는 것 같았다. 수지는 책을 들어 타케시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 아이가 사용하는 추억을 막으려 한 이유는 그 아이가 두 사람의 추억을 이용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지는 너의 언니가 이를 알면 기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타케시는 울기 시작했다. 그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의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고 그는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좋은 선택은 없었다. 투틴스타는 그 장면을 보고 참지 못하고 갑자기 눈물이 고여올기 시작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타케시에게 공책을 건넸다. 너는 그를 대신해 싸우러 나갈 것이다. 그 외에는 마르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는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원하지 않았어. 사라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튜틴스타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수지는 미소 지으며 울기 시작해. 타케시에게 전투에 나갈 노트를 주었어. 그를 대신해 싸우겠지만 인생은 결코 계획처럼 순조롭지 않아. 최선을 다했지만 수지는 여전히 경험이 부족해 그는 비키가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튜틴스타는 밖에서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쓸모없네. 그렇지만 수진이 바이킹에게 맞기 직전까지 가는 걸 보니 트윈스타는 참지 못하고 마치 여전사처럼 나타나서 결정타를 막아주었어. 대외조직위원회가 검사했더니 놀랍게도 그녀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 그녀는 바이킹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우리 팅링을 괴롭혀. 만약 그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면 더는 웃지 못할 거야. 관제라고 했어. 빛을 발산하며 그녀는 변신해. 약간의 기술적 오류로 두 개의 귀여운 둥근 영혼 짐승으로 변했어. 두 개의 작은 찐빵처럼 보여서 그런지 바이킹은 신나서 주저하지 않고 두 개의 찐빵을 잡아주고 만지작거렸어. 정말 변태스럽게. 타케시도 더는 못 보고 바로 앞서서 두 개의 찐빵을 빼앗았어. 남자답게 그는 여성을 보호해야 하고 절대 전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어. 예전에는 항상 언니가 앞에서 나를 보호해줬어. 이제는 네 차례야. 그녀를 보호해야 해. 바이킹의 공격이 연달아 타케시의 등을 찔렀어. 잔인하게 그를 괴롭혔고 영혼 짐승은 회복한 후에 타케시에게 감사하며 다시 사람으로 변했어. 대외조직위원회는 그래서 그녀가 스스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플레이어 기록에 남지 않아 이 소녀는 고급 영혼 짐승 형태의 인간이지만 수진을 보고 감탄했어. 세상에 이렇게 젊은 신입이 영혼 짐승을 다룰 수 있다니. 그는 그저 이 말에 웃을 수밖에 없었어. 그 후 TN 스타 위브가 멋진 드래곤으로 변했어. 정말 대단하고 두 개의 머리도 있어. 입에서 초음파와 파란 불꽃을 바이킹에게 쏘고 있어. 이제 끝났어. 그는 얼어붙고 부서져. 연기로 사라져. 전투가 끝났어. 모든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수지는 성공적으로 돈을 얻어냈고 모든 것을 타케시에게 주었어. 그 소녀는 돈을 안고 타케시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 수지는 또한 미칸 언니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지만 타케시가 떠나자 그는 아파하며 모든 것을 타케시에게 바치고 소녀는 돈을 안고 수진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미칸이 빨리 회복되길 바랐어. 하지만 타케시가 떠나고 나서야 그는 1000만 원이 진짜 돈이라는 것에 아프게 후회했어. 가상화폐가 아니라 진짜 돈이었으니까. 너의 가상화폐와는 다르게 수진도 떠나고 두 명의 주최자는 여전히 그 소유자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 수진이 그 컬렉터일까? 하지만 그는 곧 스스로 부정했다. 수직가는 원래 여자인데 하늘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불확실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